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예.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오늘은 우리 그 개론 전체 파트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악명이 자자한 부동산 투자론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초서에도 여러 가지 내용 나와 있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기초 시간에 배워야 될 기본적인 내용만 충실하고 좀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일단 첫 번째 1번을 보면 가로 1번에 투자의 의의다 라고 해서 뜻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투자를 왜 하냐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그래요. 근데 우리 개론은 항상 말씀드렸죠. 고급진 과목이다. 고급진 과목이라서 이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런 천박한 말은 쓰지 않아요. 어떤 말을 쓴다?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곧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때 돈을 번다는 건 투자 시점 현재가 아니라 일정 기간 후 미래 또는 장래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때 수익의 성격은 장래 예상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그 미래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계신 거죠. 만약 여러분의 미래가 불합격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공부하시겠습니까?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묶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투자란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내 돈이라도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수익이 나올 때까지는 내 돈이라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때 내 돈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 써. 이 말을 어떻게 말한다? 현재의 확실한 소비 지출을 희생한다 그래요. 소비나 지출을 희생한다. 우리말로 바꾸면 내 돈이라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투자란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현재의 확실한 소비 지출을 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건 이제 압축 버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과 현재의 확실한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나왔냐면 확실과 불확실의 위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한번 제가 문장 만들어 볼게요. 다음 중 틀린 걸 골라라 해놓고 투자란 장래의 확실한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현재의 불확실한 소비 지출을 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확실과 불확실 위치 바뀌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현장에서 긴장감이 극대화됐을 때는 그것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그 아래 보면 이제 그림 같은 거 보려 하지 마시고 가로 2번에 지분과 저당이란 말 나와 있어요?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럼 지분이라고 하는 건 내 돈을 얘기해요. 내 돈. 저당은 남의 돈이죠. 오케이? 자, 그럴 때 예컨대 영화에서 보게 되면 예컨대 그 조폭들이 와가지고 야, 너 여기 카지노에서 네 지분이 얼마나 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네 거 얼마나 되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돈은 지분이라고 하고 남의 돈은 저당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내 돈을 네 글자로 자기 자본이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남의 돈은 네 글자로 타인 자본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때 그 저당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부채. 부채가 뭐예요? 남한테 빌려온 빚이잖아요. 그 빚을 바로 부채, 저당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축해 볼게요. 여러분, 내 돈과 남의 돈을 모두 합하면 총투자액 또는 총자본이란 말을 써요. 예컨대 내 돈이 6천이면 지분 또는 자기 자본이 6천만 원이고 남한테 빌려온 돈이 4천만 원이라면 타인 자본 또는 부채가 4천만 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채란 말 대신에 저당이란 말로 바꿔도 되겠죠. 이럴 때 예쁘게 포장하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또는 지분과 부채의 합이 총자본 또는 총투자액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남한테 4천 빌려왔고 내 돈 6천 있었대요.
그럼 4천, 6천 합하면 총 투자 금액은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그냥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괜히 그림 같은 거 보려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나중에 천천히 뭐 기본서 받아보셔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그림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의 의미가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이건 기대 수익률 뭐 이런 말의 의미를 알고 보셔야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냥 그림만 싹 보잖아요. 무엇을 쓰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잠깐 없다고 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니까 제목이 가중평균의 적용 나오죠. 근데 가중평균은 가중치를 적용해서 구한 값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은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투자액과 뭐 투자 수익을 나오는데 이거는 거기 생각해 보기라고 해서 케이스 1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건물에 1억을 투자했대요. 그럼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1억. 근데 수익률이 1년 동안 10%래요. 그럼 여기까지 잠깐 끊어볼게요. 그럼 1억에 10%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래서 수익이 1,000만 원이다. 그 뜻이에요, 그냥. 거기 보세요. 공식 보시죠. 1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이 얼마냐고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럼 투자액이 1억이죠. 근데 예상 수익률이 10%니까 여러분 10%를 숫자로 바꾸면 0.1인 건 이해되시죠? 그럼 1억 곱하기 0.1하면 1,000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써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뭐 괜히 다른 거 보시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투자 금액에다가 수익률을 곱해주면 투자 수익, 정확히 말하면 예상 수익이지만 예상자가 없다고 보고요. 수익을 구할 수가 있다. 지금 이 교과서는 이게 절대 공식이다라고 하는 건데 절대 공식이라고 보면 그냥 분수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가볍게 이렇게 바꿔볼게요. 투자액을 A, 수익률을 B, 수익을 C라고 한다면 A 곱하기 B는 C의 구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A를 물어본다. A를 물어보면 분수식의 기본 구조 A는 B분의 C 아니에요? A는 B분의 C거든요. 오케이? 그럼 결국 A가 뭐예요? 투자액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럼 B가 뭐죠? 수익률이고 C가 수익인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뒤집어 볼게요. 우리 조금 전에 투자액이 1억이었고 수익률이 10%였다. 근데 10%는 숫자로 바꾸면 0.1인 건 맞죠? 그럼 1억 곱하기 0.1 하면 수익이 1,000만 원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근데 만약 상대방이 투자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주어진 조건이 수익률이 10%래요. 10%면 숫자로 바꿀 때 0.1인 건 이해되시죠? 여러분 100%는 1이에요. 그럼 10%는 0.1로 표시합니다. 응용해 보시죠. 그럼 50%는 얼마로 표시할까요? 0.5가 되는 거 맞죠? 이건 아실 거예요. 그럼 보세요. 0.1이에요. 수익률이 10%라면. 그 똑같은 거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수익이 얼마예요? 1,000이죠? 그럼 0.1로 1,000만 원을 나누시면 되는데 0 하나 지우려면 0 하나 올려주면 되잖아요. 1,000만 원에서 0 하나 더 집어넣으면 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 투자액이 1억이다. 그냥 이 공식이라고. 아시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투자자가, 그러니까 출제자가 수익률을 한번 구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수익률이 순서상 B잖아요. 그럼 B는 A분의 C 아니에요? A가 뭐예요, 여기서? 투자액이고. 그 다음에 C는 예상되는 수익이죠. 자, 그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지금 투자액이 얼마래요? 1억이죠. 근데 수익이 얼마 나왔죠? 1,000. 그럼 1억분의 1,000만 원은 10%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절대 공시란 말을 써놓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뭐 위아래 빼고 아래쪽 화살표 그리고 이래 버리니까 뭔가 되게 좀 있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77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여러 개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식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저게 그냥 분수식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 공식은 맞아요. 투자액 곱하기 수익률은 수익이다. 요건 기억하시되 A를 물어보면 B분의 C, B를 물어보면 A분의 C. 요것만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 이게 가장 분수식의 기본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분수식의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면 공식 하나만 가지고도 투자액도 구할 수 있고 수익률값도 구할 수 있고 수익도 구할 수 있다. 그 말을 얘기하고자 했던 건데 그냥 보기에는 좀 더 복잡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들 보지 마시고 그냥 분수식으로 보시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세요. 자, 그럼 2번에 위험과 수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근데 이걸 한번 미리 공부를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제목이 위험과 수익인데 내용 속에 위험이 없어요. 수익만 나와 있고 위험이 없어, 내용 속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공부하시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가로 1번에 지렛대 효과 나와요. 여러분 원래 지렛대 효과는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에요. 물론 그 속에 뭐 지분 수익, 총 자본 수익의 개념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투자의 장점으로 빼야지 수익에 연결시키면은 뭐 말은 되지만은 체계를 구성하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조금 전에 남의 돈을 네 글자로 타인 자본 그랬잖아요. 네 타인 자본을 두 글자로 무슨 채 그랬어요? 부채라고 해. 설마 잡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부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렛대가 뭐냐면 타인 자본, 남의 돈을 지렛대 삼아서 나의 수익을 높이는 효과를 뭐라 그런다?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의미를 만들 때 예쁘게 포장해야 되니까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 또는 부채를 활용함에 따라 자기 자본, 나의 수익이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말한다. 문장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지렛대 효과의 가장 대표가 뭔지 아십니까? 전세를 안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 전세 보증금은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죠. 근데 그 전세 보증금을 지렛대 삼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집값 상승이 높아져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고도 남는 떡고물이 생긴다면 나 남의 돈 이용해서 내 집 잘 산 거 맞죠? 이걸 뭐라 그런다? 지렛대 효과다. 근데 지렛대를 다른 말로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 또는 지렛대 효과는 모두 같은 뜻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내용 설명하기 앞서서 지렛대가 누구 돈이라고요? 남의 돈 네 글자로 뭐라고요? 타인 자본 두 글자로 부채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전액, 지분,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하는 경우라고 전제를 해요. 그럼 전액 내 돈만 투자한다면 남한테 빌려온 빚이 없잖아요. 그럼 남의 돈 자체가 없잖아요. 이럴 땐 지렛대란 말을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볍게. 제가 항상 그 시험에 나오는 문장을 소개하고 있는 건 부담 없이 들어보시라는 뜻이에요. 전액 지분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말을 다르게 바꾸면 전액 자기 자본 내 돈만으로 투자하는 경우 지렛대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OX. 맞잖아요. 지렛대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왜 그런 말이 나온다? 남의 돈이 없잖냐. 남의 돈을 빌려와야 지렛대인데 남의 돈 없이 내 돈만을 투자했으니까 처음부터 지렛대 효과는 발생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걸 지렛대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원래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 중 금융상 위험이란 말이 있거든요. 금융상 위험. 근데 금융상 위험의 핵심은 채무불이행이에요. 여러분, 채무불이행의 뜻이 뭐죠? 남한테 돈 빌려왔을 때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채무불이행이잖아요. 그럼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렛대가 누구 돈이라고요? 그러면 남의 돈을 많이 끌어올수록
지렛대 효과 자체는 커질 수 있겠죠. 지렛대가 남의 돈이니까. 그런데 남의 돈을 많이 빌려올수록 그만큼 원금이자 앞에서 빚을 갚는 부담이 커질까요? 작아질까? 커지겠죠. 그럼 잘못하면 빚을 갚지 못할 위험도 커지겠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와 금융상 위험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렛대가 누구 돈이라고요? 남의 돈. 그러니까 지렛대가 남의 돈이니까 남의 돈을 많이 끌어올수록 지렛대 효과가 커진다는 건 이해 가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빚의 규모가 커지니까 잘못하면 그 빚을 갚지 못할 위험도 커지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 뭐가 나왔냐면 대부 비율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융자 비율이기 때문에 대부 비율이 증가한다는 건 우리말로 바꾸면 남의 돈 많이 끌어온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 비율이 증가할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지는 반면 투자와 관련된 위험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맞잖아요. 빚 못 갚을 위험 커지는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이제 설명 듣고 이해가 됐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만 나오면 틀려요. 이게 뭐냐? 알아들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럴수록 복습을 하고 다시 한번 쉬운 거라도 다시 한번 봐주고 말이죠.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에이 뭐 그까이 거 뭐 이런다고. 그까이 거가 실제 나오잖아요. 그까이 거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또 어차피 합격 불합격의 차이점은 10문제 20문제 차이가 아니죠. 하나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문제 떨어졌어. 근데 A라는 사람은 한 문제 더 많이 해서 합격을 했고 나는 그 한 문제를 더 틀려서 불합격을 했어요. 그럼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 한 문제예요. 그러나 현실적인 차이는 중개사분과 수험생의 차이점이죠. 확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 간에 무조건 그날 배우신 건 그날 끝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일단은 가져주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렛대 효과는 뭐가 있냐면 정의 지렛대, 불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 효과 세 가지 나눠지는데 제가 오늘 기초다 보니까 별로 안 쑥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세 가지 수익률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저당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세 가지 값을 구해서 저당 수익률보다 총 자본 수익이 클 때, 또 총 자본 수익률보다 지분 수익률이 클 때 정의 지렛대라고 말을 합니다. 안 쓰려고 했는데 지금 눈빛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는 헷갈리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어차피 한자에서 정의 반대가 뭐예요? 부잖아요. 가볍게 우리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에 정책론 배울 때도 외부 효과라는 거 있었죠. 근데 정의 외부 효과가 있다면 반대로 무슨 외부 효과가 있었어요? 부의 외부 효과가 있는 거죠. 똑같아요. 그럼 정의 지렛대가 뭔지는 몰라도 정의 지렛대란 말이 있다면 반대말로 무슨 지렛대도 있다. 부의 지렛대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립적 지렛대 효과인데 세 가지 수익률을 비교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지분 수익률, 두 번째가 총 자본. 그러니까 총 자본은 다른 말로 총 투자라고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수익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수익률을 비교하시는데 오늘 제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갖고 하는 건 아니 건들지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저당 수익이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개론 그 지문 문장 속에서 저당 이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출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왜 저당 대출이란 말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돈을 빌려준다. 돈을 빌린다, 돈 빌려준다. 그럼 이게 대출의 뜻이면 자, 잘 봐요. 은행에서 대출, 돈을 빌려주고 얻는 수익이 뭘까요? 아니 저당 수익인데 우리말로 그 이자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자율이에요. 얘가 이자율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고 있냐면 많은 수험생들이 그냥 저당 수익률은 이자율이다. 막 이퀄로 그냥 외워버린다고. 근데 저 같으면 문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저당은 대출의 뜻인데 그럼 대출 수익이니까 아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하는 수익이구나. 그럼 이자겠네. 이렇게 해석이 된 뒤에 문장을 외워도 외워야지. 그럼 무조건 저당 수익은 이자율이다. 왜? 그냥 그렇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아시겠어요?
이런 수업, 이런 학습을 하시면 옛날 문제는 푼다니까요. 그러니까 15회 이후부터 문제 물론 못 풀어요. 패턴이 바꿔가지고 내가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단어 하나만 바꿔나 여러분은 처음 보는 건데 그러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얘가 이자율이죠. 그럼 이것보다 총 자본 수익이 높고요. 총 자본 수익보다 지분 수익이 클 때 무슨 지렛대다? 정이에요. 그럼 예측을 해볼게요. 정의 반대가 뭐예요? 부잖아요. 그러면 일단 세 가지 수익을 써놓고 부동호만 반대로 뒤집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립은 다른 말로 뭐 영의 지렛대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중립이란 말 자체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가 나와야 돼. 모두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수익률 값이 모두 같은 값을 가질 때 뭐라고 합니다? 중립. 근데 어차피 요거는 이렇게 부등호만 기억하시면 한글 문제는 푸시는데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를 가끔 물어볼 때가 있죠. 그때는 나중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한 4월달, 5월달쯤 돼서 전부 묶어가지고 계산 문제 한꺼번에 해드리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세요. 벌써부터 계산한다고 머릿속에 남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말 빼고 이런 거예요. 정의 지렛대가 뭐냐면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어요. 투자를 했어요.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수익으로 빚을 갚고도 남는 게 있어요. 이게 정의예요. 그럼 부가 뭐냐면 돈을 빌려서 투자했잖아요. 그럼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 수익으로 빚도 다 갚지 못하더래. 빚도 다 갚지 못한다. 이게 뭐다? 부. 근데 중립이 아주 좀 그래요. 돈 빌려왔어요. 투자했어요. 수익 나왔어요. 빚 갚았어요. 남는 거 없더래. 이게 뭐다? 중립. 그러니까 압축할게요. 빚 갚고도 남는 게 있다. 정. 빚도 다 못 갚는다. 부. 빚 갚으면 남는 거 없다. 중립.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예, 그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79페이지 아래에 왜 거기 동그라미 5번, 6번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익률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79페이지 아래에 보면 동그라미 5번, 6번 있죠? 이 공식은 나중에 다 기억하셔야 되는 공식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냥 기초니까 넘어가긴 하겠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투자와 수익률 나와 있죠? 있어요? 예, 그거 괜히 읽으려 하지 마시고 넘기세요. 거기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3번인가? 요구 수익이란 말 나옵니까?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칠판 보세요. 원래 수익률은요,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시면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너는 기초서다 보니까 요구 수익률 중심으로 지금 책을 써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요구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이 앞에, 요구란 말 앞에는 이 말이 생략됐다고 보시길 바라요. 투자자가. 그럼 누구 입장에서 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바로 뭐다? 요구 수익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보세요. 요것은요.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가 투자를 권유해요. 그럴 때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아니야, 난 그거 싫어. 예컨대 뭐 A라는 건물이 있는데 곰돌이가 곰순이한테 야, 순아, 여기 사거리에 그 새롭게 상가가 건설된다더라. 그 상가에 투자하면 10%의 수익은 나올 거래. 투자해 보면 어떠겠니? 그랬대요. 근데 그 10%의 수익률은 그 상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냥 기대 수익률 또는 기대자 빼고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순이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싫어. 나는 최소한 15% 이상은 나와야 투자할 거야. 그랬대요. 그럼 그 15%는 곰순이 입장에서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다? 요구 수익률이다. 그리고 말이죠. 현실로 생각해봐요. 어떤 투자자가 나는 최대한 얼마 이상 나와야 투자할 거야. 이런 투자자가 어디 있어요?
최소한 얼마 이상 나와야 투자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요구 수익은 최소한의 수익률인데 과거 기출문제 6.25 때 같은 문제 보면 최소를 최대 한 글자 바꿔서 혼란 유발하는 문제가 꽤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요새는 그런 문제를 접하는 요행은 바라지도 마세요. 그런 정도는 기본 다 깔고 있다고 보고 내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가끔 모의고사 때는 혹시나 있으면 한번 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같은 물건을 놓고도 투자자마다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투자자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상식 아니에요? 투자자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A라는 건물이 있다 이거예요. 굳이 안 써도 되죠? 예. A라는 건물을 있는데 그걸 예쁘게 말하면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관점에서 투자 대상 부동산 이런 말 쓰는 거죠. 근데 투자자 곰돌이는 나는 이 건물에 투자할 때 최소 한 7% 이상 수익 나오면 나 투자할 거야 라고 했대요. 근데 옆에 있던 곰탱이가 뭔 말이야 10% 이상은 나와야 투자를 해야지 라고 했대. 또 옆에 있던 또 누구 웅녀가 이러더래요. 웃기고들 있네. 야 15% 이상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수지가 맞을 거 아니야 라고 했대. 그럼 똑같은 A라는 건물을 놓고도 곰돌이, 곰순이, 곰탱이, 웅녀에 따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수익률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값이 저마다 다르면 이걸 객관적이라고 합니까? 주관적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투자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다르니까 객관적이다, 주관적 수익률이다. 주관적 수익률이죠. 그걸 꼭 객관 그래서 쓰게 만든다고. 주관인데 객관이라서 놓고. 오케이? 그럼 일단 구조를 따져보기 전에 제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때 잘 들어보세요.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하며 투자자마다 다른 값이 나오므로 주관적 수익률이다. OX. 맞는 말이죠. 오케이? 그럼 이제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보통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시간 대가는 여기서 이 대가란 말 대신에 비용 또는 보상 이런 말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제가 일단 문장 만들어 볼게요. 요구 수익률은 시간 대가와 위험 대가의 합이다 해도 좋지만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의 합이다. 또는 시간에 대한 보상과 위험에 대한 보상의 합이다라고 해도 모두 같은 말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시간 대가는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위험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무위험률이라고 하고요. 그 무위험률의 가장 대표가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공채 수익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가볍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럼 시간 대가가 뭐냐? 그러면 우리 조금 아까 왜 투자의 뜻 얘기할 때 오늘 투자한다고 곧바로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돈이더라도 그 돈이 나올 때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던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니? 이것이 바로 시간 대가예요. 우리말로 바꿀게요. 기다림에 대한 보람. 예컨 여러분 만약에 내가 2억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하나은행에 2억의 여유자금을 3년 만기 정기예금에 집어넣었대요. 근데 3년 지났을 때 수익률이 1.5%다. 그런다면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던 것에 대한 보상은 물론 어떤 수익도 만족하는 수익은 없겠지만 너무 작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그런 내가 기다림의 그 어떤 대가를 그 정도를 바라면서 내가 이걸 정기예금에 내가 넣어야 돼?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시간 대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목돈을 묶어 놓았다면 어찌됐든 여기서 어찌되었든 이 말의 뜻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금리가 올라가든 물가가 상승하든 경기가 침체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간에
3년의 시간만 지나면 처음에 약속받았던 수익률, 이자율을, 이자 수입을 위험 없이 얻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컨대 3년 만기 정기 예금의 금리가 뭐 4%라고 하면 어쨌든 3년의 시간만 지나면 처음에 약속받았던 4%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위험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원래는 무위험 수익률인데 보통 수익자 빼고 무위험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말로 바꾸면 일정한 시간만 경과하면 위험 없이 획득 가능한 수익이다. 이런 말 쓰는 거죠. understand? 그런데 위험에 대한 대가는 뭐냐? 여러분, 현실적 또는 상식적으로 위험이 없는 투자가 있나요? 위험이 없는 투자는 없어요. 그러면 정도는 달라도 분명히 투자에는 위험이 존재하는 거 맞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이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무릅쓰고 투자를 하니까 그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걸 무슨 대가다? 위험 대가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투자 대상을 놓고도 또 동일한 위험을 놓고도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 여러분 위험 하나씩 끊어볼게요. 위험 회피 성향이면 회피가 뭐예요? 위험을 피하는 거죠. 그 위험을 피한다는 건 위험을 좋아한다는 거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위험 회피 성향이 크다는 건 위험을 싫어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위험을 싫어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투자자마다의 위험에 대한 대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이게 뭐냐면 예컨대 여기 이제 위험이 있어요. 근데 투자자 곰돌이, 곰순이, 곰탱이가 있어요. 근데 곰돌이는 이러더래요. 요 정도 위험이면 저는 뭐 3% 정도 수익이 뭐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전 투자를 하겠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곰순이가 저는 3%가 좀 약하고요. 한 6% 정도의 수익이 좀 보상이 되어야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죠. 그 옆에 있던 곰탱이가 사지를 바들바들 떨면서 저는 15% 이상은 좀 수익이 보장돼야 투자를 하겠어요.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긴 지금 위험에 대한 대가예요. 그럼 투자자가 위험을 얼마나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대가가 달라지겠죠. 그 위험에 대한 대가가 요 부분이 투자자마다 달라지면 이걸 합한 값인 요구 수익률도 투자자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요. 여러분 잘 봐요. 조금 아까 보셨던 시간 대가 무위험률은요. 가장 대표가 정기예금 이자율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국민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뭐 3%다 라고 할 때 곰순이가 가면 3%고 곰돌이 가면 4%고 곰탱이 가면 5% 그렇게 적용이 줍니까? 아니야. 정기예금 금리가 3%라면 누가 가도 정기예금 이자율은 3%로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시간 대가 부분은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된? 그런데 결론적으로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은 투자자마다 다른 주관적 수익이라면서. 맞죠? 얘는 주관적 수익 맞죠? 그런데 시간 대가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거죠. 그럼 결국은 투자자마다 원하는 요구하는 수익이 달라지게 되는 건 시간 대가의 차이 때문일까요? 위험 대가의 차이 때문일까? 그렇지요. 위험 대가의 차이 때문이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같은 위험을 놓고도 보다 많은 보상을 원하지 않을까요? 요 조금 전에 도리, 순이, 탱이가 있잖아요. 그럼 같은 위험에서도 도리는 3%만 보상해주면 투자하겠다. 위험 감수하겠다. 순이는 6%. 탱이는 15%의 수익은 보상해줘야만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도리, 순이, 탱이 중에 위험을 가장 싫어요 하는 투자자가 누굴까요? 탱이죠. 탱이. 그렇다면 곰탱이가 가장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가능합니까?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위험 추구형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높다. 아직 거기까지 이해 안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만약 여기 정기예금 금리가 예컨대 3% 잡아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이, 순이, 탱이가 있잖아요. 곰돌이, 곰순이, 곰탱이 있죠. 근데 지금 같은 위험을 놓고도 앞에서 보셨을 때 곰돌이는 3%의 수익 보상해주면 위험 감수. 순이는 6%, 탱이는 15%의 수익을 보상받으면 위험 감수하겠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여기 시간 대가인 무위험률과 위험 대가를 합하면 그게 요구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면 도리의 요구 수익률은 6%, 순위는 9%, 탱이는 18%가 되는 건 이해되시겠어요? 자, 여기가 무슨 대가? 시간 대가, 무위험률. 여기는 투자자마다 위험에 대한 대가가 다르니까 시간 대가와 위험 대가를 더해주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 되는 거 구조 이해되시죠? 그럼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첫 번째, 그래서 무슨적 수익률이다, 주관적 수익률이다. 요 이해됐죠? 두 번째, 모든 투자자에게 무위험률은 동일하죠. 3% 동일했잖아, 3%로. 근데 투자자마다 뭐가 달라요? 위험에 대한 대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위험에 대한 대가가 3, 6, 15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맞죠? 그럼 일단은 요거 때문에 어떤 말도 나올 수 있다? 투자자마다의 요구 수익이 달라지게 되는 이유는 시간 대가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위험 대가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러면 끊고 조금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돌이 탱이, 순이 탱이 중에 가장 위험 싫어하는 놈이 탱이라고. 그렇죠? 그럼 가장 위험 싫어하는 놈일수록 요구 수익이 커요, 작아? 크죠? 그럼 위험 회피 성향이 클수록 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일수록 요구 수익은 커진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저런 구조를 이해하기까지는 쉽지가 않죠. 지금 대충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막상 또 오늘 혼자 가서 책 보다 보면 또 헤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게 헤매고 싫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돼. 그거 몇 번, 세 번, 네 번이고 복습을 해야 그때서 이제 내게 돼요. 그러고 나서 문장을 외워야지. 처음부터 그 귀찮으니까 뭐와 무엇에 합은 뭐다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면 상대방이 구조를 물어보고 원리 물어보면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그 동그라미 3번의 요구를 결정해가지고 네모칸 박스에 여러 가지 이렇게 화살표도 있고 막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좀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놓고 거기 사례 분석해가지고 뭐게 숫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가볍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른쪽 와봐요. 자, 81페이지 와보시면 사상 나오죠, 사상. 네모칸 표, 맨 위에 표, 맨 왼쪽에 사상 나오죠. 사상이 상황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 케이스, 사례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사상이 뭐냐면 호황일 때, 불황일 때 이 경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봐요. 일단 현금 유입 보지 말고 확률부터 보세요. 몇 퍼센트죠? 50%죠? 이게 뭐냐면 호황일 때 1억 9천의 수익이 나올 가능성도 절반이고 불황일 때 얼마죠? 지금 예상 수익이? 5천? 불황일 때 5천인가요? 표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5천의 수익이 나올 가능성도 절반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거기요. 원래 공식은 1억 9천 곱하기 0.5 더하기 5천 곱하기 0.5거든요. 오케이?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풀어요. 왜냐? 이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전제 조건, 확률이 50%일 때만 쓰는 방법이에요. 그냥 더해. 1억 9천 더하기 5천 해. 그럼 2억 4천이죠? 50%면 절반 아니요? 나누기 2해.
그럼 2억 4천의 절반 얼마요? 1억 2천이죠. 오른쪽 1억 2천 나와요. 그래서 그거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오른쪽에 표준 편차가 7천 나오죠.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 1억, 자, 첫 번째 호황. 1억 9천에서 조금 전에 평균 값이 1억 2천 아니었어요. 1억 9천에서 1억 2천 빼봐. 7천이지. 근데 절반이니까 3,500 아니요. 50%니까. 이거. 자, 봐요. 여러분 조금 전에 1억 2천 나오는 것까지 이해 됐어요? 그러면 자, 호황일 때 예상 수익이 1억 9천 아니요. 맞죠? 맞잖아요. 없어요? 있죠? 근데 조금 전에 그 가중평단 수익이 1억 2천이었잖아. 그럼 1억 9천에 1억 2천 빼면 7천 남잖아요. 그런데 확률이 절반이잖아요. 50%. 그럼 0.5예요. 0.5면 그럼 얼마다? 3,500이죠. 자, 이제 불황. 우리 조금 전에 예상 수익이 1억 2천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5천이잖아. 맞죠? 그럼 7천 나오죠. 이게 원래는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로 묶어야 되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절반이죠. 3,500이죠. 합하면 얼마야? 7천이죠. 표준편차 그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원래 표준편차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 공식을 왜 말씀을 안 드리느냐? 그 공식을 말씀드릴 순간에 뭘 뽑힌다고. 공식이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딱 보자마자 값을 구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요, 더 큰 요령 이거 벌써 요령 알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기, 뭐 50%를 나발이고 가네. 첫 번째 호황에서. 요거는 50%일 때만 가능한 방법이에요. 절반일 때만 가능한 방법이에요. 이미 7천 나왔지. 그러면 곱하기 뭐 불황도 신경 쓰지 마시고 곱하기 0점 할 것도 없고 7천 나왔잖아요. 그게 표준 편차 맞아. 50%일 때 아니 무슨 말이냐면 지금 50%를 곱하면 3,500씩 나오잖아요. 그럼 3,500씩 더하면 7천 나오잖아요. 그걸 왜 더하고 있냐고. 그냥 7천 끝인데. 아시겠냐고?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예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사실 원래 제가 전에도 왜 분산 표준 편차 이거 확률 통계해야 돼 사실은. 공식 뭐 어렵고 뭐 제곱분만 해야 돼. 어렵잖아요. 뭐 더하기 빼기도 해가지고겠구만 무슨 제곱분 언제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전제 조건 확률이 50%일 때는 그냥 호황불황 다 따지지 말고 곱하기 확률도 하지 말고 하나만 봐. 호황일 때 1억 9천이었죠. 근데 우리가 예상 수익은 1억 2천 거기까지 이해됐잖아요. 그 빼고 남은 값이 그냥 표준 편차 된다고. 아시겠어요? 이 요령을 알면요. 여기 세 가지 표 만들고 막 써놨던 거 있잖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게 문제 다 풀어. 한번 응용해 볼까요? 응용해 볼게요. 근데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두 번째 표를 보세요. 호황일 때 1억 3천이고 불황일 때 1억 1천이에요. 근데 확률이 절반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분명히 전제했어. 제가 말씀드린 건 확률이 절반일 때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그냥 합해. 1억 3천 더하기 1억 1천 해봐. 2억 4천이죠. 절반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기대값 평균 1억 2천 나오는 거 이해 갔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표준 편차는 확률이 50%면 확률 곱할 것도 없고 불황도 보지 말고 호황 값에다가 평균값 빼라고. 지금 1억 3천, 호황일 때 1억 3천이죠. 근데 조금 전에 예상 수익 1억 2천 나왔잖아요. 그럼 1억 3천에서 1억 2천 빼봐. 얼마 남아? 1천 남죠? 그럼 맨 오른쪽에 표준 편차 나와요? 안 나와? 그렇게 풀라고. 아시겠어요? 이거 원래 정설대로 풀면 지금보다 시간은 3배가 걸릴 겁니다. 3배가 걸리면 동시에 복잡하다고 안 하고 포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내 이런 요령을 나중에 5월달에 계산 특강통에 다 얘기해 드리겠다는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얼마나 쉬워. 오케이? 그냥 하면 돼. 근데 물론 전제 조건 확률이 50%일 때. 만약 확률이 뭐 60, 40 나오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때는 그냥 3 아니면 4번 찍어야 돼. 50%일 때 찍어. 근데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참 많이 나온 적도 없지만 나오면 거의 50%예요. 왜? 이 값을 구하는 것 평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값 구하는 것 자체가
수학의 확률 통계란 말이에요. 그 공식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라는 문제를 내는 것 자체가 출제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라고. 왜? 욕먹기 딱 좋아. 근데 확률까지 뭐 30%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양반 이름 모를 뒷산의 변사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준다면 확률은 50%일 것이다. 그럼 표준 편차 값은 외워줄 필요 없다. 그냥 조금 전에 그 1억 2천 나온 건 금방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앞에서 빼. 빼고 나면 그 차이가 바로 뭐다? 그렇지. 표준 편차다. 됐지요? 그런데 세 번째 표는 첫 번째 표와 두 번째 표를 합해가지고 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니까 예컨대 세 번째 표 봐요. A 부동산은 기대값이 1억 2천, 표준 편차가 7천. 이거 첫 번째 표죠. B 부동산 기대값 1억 2천이고 표준 편차가 1000이라는 건 두 번째 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표를 그냥 합해 놓은 것에 불과한 거죠. Understand? 그런데 잠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지 말고 그 세 번째 표를 잘 봐요. 세 번째 표에서 기대값 나오죠. 가로 열고 평균 나오죠. 그게 기대 수익률이야. 예상되는 수익이라고. 그게 예상 수익. 예상 수익이요. 이제부터 잘 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표준 편차 제목 나오죠. 표준 편차는 위험의 뜻이야. 위험. 표준 편차가 뭐라고요? 위험. 자,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그 표를 잘 보세요. A 부동산, B 부동산 둘 다 기대값 평균, 즉 예상 수익은 1200으로 동일하죠. 1억 2천이에요. 뭐 10이 똑같잖아요. 결국은. 네. 그런데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수익 같을 때는 위험이 큰 거 선택하실 거예요? 작은 거 선택하실래? 작은 거 선택하시겠지? 그럼 표준 편차가 A보다 B가 작잖아요. 그 말은 A보다 B가 위험이 작다는 뜻이라고. 그럼 어느 거 선택하실래? B 선택하시겠지? 그게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위험 회피형 투자자란 동일한 수익 하에서 가장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택하는 투자자 유형을 말한다 라고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 별거 아니에요. 좀 숫자를 처음 보셔서 그래. 그러면 기대값 평균이 뭐다? 예상 수익이야. 그럼 A와 B 둘 다 예상 수익은 1억 2천원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 같아도요. A와 B 어디에 투자해도 수익이 같아. 그럼 당연히 위험이 큰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작은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죠. 그럼 표준 편차가 위험이라고. 그러면 A는 표준 편차가 7천인데 B는 1000이에요. 그럼 딱 숫자만 봐도 위험은 A보다 B가 작구나. 그럼 어느 거 선택하실래? B 선택하실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맞죠? 그냥 그 얘기 한 거요. 어떻게 이렇게 해보니까 좀 이해되십니까? 이거 혼자 봤다가는 뭔 말인지 한 1년은커녕 평생 사도 못 팔 거 이거. 됐죠? 그래놓고 이제 뒷장에 보면 물가와 화폐 가치인데 저기요.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돈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잖아. 그럼 이제 떨어지면 물가가 오를 때 돈 가치가 떨어지면 이게 같은 방향이요? 반대 방향? 그럼 예쁜 말로 비례한다 그래요? 반비례한다 그래요? 그럼 물가와 화폐 가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면 되죠. 끝. 그냥 그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가로 4번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 개념 나왔죠. 근데 잠깐 거기 또 이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 생략하세요. 생략하시고 오른쪽 와보세요. 동그라미 1번이 기대 수익이고 동그라미 2번이 요구 수익 나오죠. 오케이? 그런데 이것도 잠깐 여기 칠판 좀 보세요. 투자로는 할 것도 많고 내용도 용어 말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에 수업을 하려다 보면 저도 숨이 막히지만 여러분도 숨이 찰 거예요. 팍 나가죠. 그렇죠? 이 정도는 속도도 빠른 것도 아니에요. 이 나중에 기본 수업할 때는 약간 느리지만 4월, 3월 달 그때는 무르륵 6월 때는 힝 가버려요. 근데 힝 할 때 여러분 다 따라와 오셔야 문제를 풀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봐봐요. 여기 A라는 상가 건물이 있어요. 그럼 얘는 투자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맞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대상 부동산. 그러면 이제 그
교과서 읽으시거나 문제 풀 때 지문 속에 대상부동산 이 말 자주 나오거든요. 그 말 별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보세요. 투자론에서 대상부동산 그러면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고요. 감정평가론에서 대상부동산 그러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발론에서 대상부동산 그러면 부동산 개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이런 뜻이에요. 다른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곰돌이가 있어요. 곰돌이는 누구죠? 투자자. 그럼 투자자 곰돌이가 이 상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상가로부터 10%의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된대요. 그럼 여기서 잠깐 이 그림에서 10%의 수익률은 이미 나온 수익이에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에요. 그럼 얘는 성격 자체가 예상 수익률이고 앞으로 그럴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 수익률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두 번째는요. 이 10%의 수익률이라 하면 투자자인 곰돌이가 원하는 수익률인가요? 아니면 A라는 상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인가요? 그 상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죠. 그럼 투자 대상 부동산 내부로부터 예상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부 수익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10%의 예상 수익률은요, 예컨대 곰돌이가 투자하든 곰순이, 곰탱이, 웅녀, 푸, 우루사 어떤 투자자가 투자하더라도 이 상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은 10%로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무슨적 수익률이다. 모든 사명의 값이 같잖아요. 그럼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그리고 이런 기대의 수익은 가중평균 값을 구한다. 무슨 평균이요? 가중평균. 자, 여기서 요령 하나. 우리 시험에서 평균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개론은 전 파트에 걸쳐서 평균자가 나오면 99.99% 가중이다. 산술자 붙으면 일단 틀렸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산술 평균이 아니라 가중 평균. 근데 제가 왜 100%라고 안 하고 99.99라고 했냐면 딱 한 군데서 산술 평균자가 나와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감정평가론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그럼 감정평가론만 아니면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평균자 나오면 무조건 무슨 평균이다? 가중평균이다. 그럼 가중평균은 가중치를 곱해서 값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자, 일단 이거 공식은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머리 아파요. 그럼 기대 수익률은 여기서 끝. 그런데 이때 투자자 곰돌이 입장에서 원하는 아까 배웠던 거 곰돌이 입장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이다. 오케이? 그럼 요구 수익은 앞에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만약에 얘네 두 개 비교해 볼게요. 기대가 10%인데 요구가 5%예요. 일단 숫자만 비교해 보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건 이해되시죠? 이 말을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지금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10%인데 투자자인 곰돌이는 최소한 5% 이상 나오면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투자자 곰돌이 입장이라면 이 상황에서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요구가 뭐다?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 맞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얼마 이상만 나오면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5%. 근데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은 그 2배인 10%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투자하겠죠? 원래 뒤에 말 많은데 오늘 기초니까 생략할게요. 뒤집어서 기대가 10인데 요구가 15래. 일단 기대보다 요구가 크잖아요. 이 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얼마 이상 나와야 투자할 거라고 마음 먹었다. 15 이상 나와야 투자해야지. 이러고 있을 때. 그런데 예상되는 수익은 꼴랑 얼마에 불과하다. 10%에 불과하다. 그럼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이 상황에서 투자해요? 안 해? 안 하겠지. 그럼 요거를 묶어가지고 제가 문장 만들어 볼게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 해당 투자를 채택하며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해당 투자를 기각한다. 자, 투자를 채택한다는 건 투자한다는 거고 기각한다는 건 투자 안 한다는 거 맞죠? 우리말로 바꾸면 내가 투자자인 내 입장에서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예상되면 투자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수익보다 수익이 낮게 예상되면 나 투자 안 할 건데? 라고 한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아시겠죠? 별거 아닌데 처음에 접하시니까 힘이 들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가로 5번의 투자 가치, 시장 가치는 오늘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로 6번에 평균 분산 원리 있죠? 이거 중요한 대목이라서 좀 쉬었다가 이어갈까 합니다.